제가 한 3년쯤 전인가 황금동교에 한번 왔던 것 같습니다. 또다시 뵙게 돼서 저에게는 큰 영광입니다. 6.25 전쟁과 기독교라는 주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6.25 전쟁 때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헌신했던 한 그리스도인을 여러분과 더불어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 PPT 준비가 됐죠?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이분은 일제시대 때 대표적인 애국 목사님이십니다. 손정도 목사님. 서울에 있는 정동교회에서 목회를 하셨어요. 이분이 목회를 하시면서 일본에게 빼앗긴 나라를 되찾아야 한다. 일본 사람들이 조선의 조선의 혼을 다 없애버리려고 그러지만 우리 조선 민족은 불사조와 같아서 반드시 부활한다. 이런 아주 애국적인 신념을 기독교 신앙과 더불어서 열심히 전하셨습니다. 그때 그 충청도 태생의 한 시골 출신 여학생이요, 서울로 유학을 왔어요. 아주 시골에서 영특해가지고 역시 선교사님이 너는 도시에 가서 공부를 해야 된다. 그때는 여자들 공부시키는 거 상상도 못하던 무렵인데요. 이 서울에 있었던 한국 최고의 여성교육기관이었던 이화학당에다가 그 여학생을 보내요. 이 여학생이 키가 170cm. 지금도 여자들 키가 170이면 작지가 않죠. 이게 1919년 이 무렵에 170cm면 웬만한 남자보다 한 뼘 큰 아주 여자애가 기골이 장대하고 튼튼한 여학생이었는데 믿음도 좋고 공부도 잘했어요. 이 손정도 목사님의 설교를 늘 들으면서 애국심을 키웁니다. 그 여학생이 누구냐면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유관순입니다. 그 유관순에게 애국정신을 가르쳤던 분이 손정도 목사님. 그 설교 시간마다 일제시대에 조선민족의 혼을 가리키고 역사를 가리키니 목회를 하실 수가 없죠. 일본 사람들이 자꾸 괴롭히고 그래갖고 결국 상해로 망명을 하십니다. 그 다음 장면이요. 여기 상해 임시정부 초대 대통령 이승만 박사 상해에 도착했던 환영식입니다. 그 임시정부 요인들이 쫙 사진을 찍었는데 이승만 대통령 옆으로 안창호 선생, 또 이동휘 국무총리 이런 분 모습이 있고요. 저 태극기 앞에 서 계신 분, 여러분 보시기에는 왼쪽에서 두 번째가 되겠네요. 양복 입고 서 계신 분이 손정도 목사님. 유관순을 가르쳤던 애국자 목사님이 상해에 가셔갖고는 상해 임시정부 의정원 의장, 요즘 말로 하면 국회의장 비슷한 겁니다. 입법기관의 수장으로 아주 독립운동에 헌신을 하셨습니다. 이 손정도 목사님뿐만 아니고 그 집안 전체가 아버지를 따라서 독립투쟁에 앞장서게 되죠. 그 다음 장면이요. 요 손정도 목사님의 아들이 손원일 제독이십니다. 요 손원일 제독이 아버지 독립투사였던 손정도 목사님에게 늘 가르침을 배웠어요. 우리 조선은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사는 나라가 되려면 저 바다로 진출해갖고 무역을 하고 수출을 하고 부를 쌓아야 한다. 또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는 해군이 있어야 된다. 근데 조선은 해군이 없었거든요. 바다로 나가서 무역 수출, 그거 박정희 대통령이 하셨지. 그 이전에 조선시대 그런 거 없었습니다. 우리가 바다를 놓치고 좁은 땅덩어리에서 맨날 농사 짓고 하다가 나라가 가난해지고 약해진 거다. 아버지가 늘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 청년 손원일이 그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서 항해수를 익힙니다. 그 당시 조선에서는 대학이란 게 없었어요. 대학이 있어도 독립투사의 자식이 조선에 와서 학교에 다닐 수가 없죠. 상하이 중앙대학 항해학과를 졸업합니다. 이제 우리가 나라를 되찾으면 내가 해군을 만들고 상선을 만들어서 세계로 뻗어나가는 부강한 나라에 기여하겠다. 청년 때부터 이분이 이런 포부를 가지셨어요. 그 좋은 대학을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고 독일계 세계적인 상선 회사에서 일합니다. 그러다가 해방을 맞게 됐어요. 요즘도 한국 젊은이들 한국의 좋은 기업보다도 외국계 기업 가는 걸 더 좋아합니다. 다국적 기업, 세계적인 기업, 아무래도 월급이나 모든 환경에서 좋죠. 그 당시에 조선 사람으로 세계적인 독일계 상선 회사에서 높은 지위에 올랐던, 이건 정말 상상도 못할 만큼 출세한 상태였습니다.
근데 그 회사에 사표를 내요.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해방을 맞은 한국으로 돌아옵니다. 손원일 제독이 이승만 박사를 찾아가요. 박사님, 이제 나라를 되찾았으니 제일 먼저 해군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상선을 만들어서 무역하는 나라가 돼야 우리 백성이 5,000년 가난했는데 새로 세운 대한민국 부강하게 먹고 살 수 있습니다. 이승만 박사가 손을 꼭 잡고 얘기합니다. 자네 말이 맞아. 나도 그렇게 생각해. 근데 지금 나라에 돈이 없네. 일본한테 이제 식민지에서 해방됐지 아프리카보다 못 사는 상태였습니다. 조선이라는 게. 여기 무슨 지금이야 고속도로 있고 자동차 막 다니죠. 그 박정희 대통령 이후로 경제개발에서 이룩한 성과지 해방 당시의 대한민국은요. 북한의 경제력이 40분의 1이었습니다. 북한이 남한보다 경제력이 40배 컸어요. 그러니까 6.25 터지자마자 우리가 일방적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라가 어려운 판에 남한에는 남노당, 북한이 아닙니다. 남한에 남노당이라는 공산주의 정당, 제일 많을 때는 150만 당원을 헤아렸습니다. 남한에 있는 모든 단체 가운데 제일 큰 단체가 뭐냐? 종교단체, 교육단체, 경제단체 할 거 없이요. 사람이 모인 단체라는 단체를 다 따져보면 제일 큰 단체, 제일 돈이 많은 단체, 제일 막강한 단체는 박헌영의 조선공산당. 나중에 남노당이 돼요. 공산당 천지였습니다. 그러니 공산당을 물리치고 나라 세우는 것도 힘든데 이게 해군을 건설할 여력이 없습니다. 이승만 박사가 자네 말이 맞네만. 지금 나라도 세울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판인데 우리가 무슨 돈이 있고 힘이 있어서 해군을 만들겠나. 그래서 이승만 박사 이렇게 얘기해요. 자네가 한번 해보게. 대한민국 건국사는 정말 기적입니다. 왜 기적이냐면요. 이 나라를 세운 것 자체도 이게 불가능한 가운데 이루어졌지만요. 여러분 군대를 개인이 만들 수 있습니까? 군대라는 거 누가 만들어요? 여러분이 집에서 돈 많이 모아서 군대를 만들면 반역자가 되시는 겁니다. 군대는 국가가 만드는 거죠. 대한민국은 재밌는 게 군대를 국가의 위임을 받아서 사실상 개인이 만들었어요. 그냥 개인이 나서서 국가가 돈이 없어서 개인이 군대를 구성한다. 이게 말이 안 되는데 말이 안 되는 일이 실제로 일어난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이 나라가 세워지고 지켜진 것이 하나님의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왜 개인이 했냐면 나라가 돈이 없으니까요. 그 손원일 제독이 혼자서 해군을 만들어요. 이분이 서울시대 돌아다니면서 전봇대마다 방을 붙입니다. 조국을 사랑하는 젊은이여 바다로 가자. 이러고 전단지를 막 붙이니까 그 전단지를 보고 그래 나라 되찾았으니 내가 대한민국 해군이 돼야 되겠다. 결심한 젊은이 28명이 모여들어요. 그 28명이 모여가지고 해군 군사훈련을 하는데 어디서 했냐면 동대문 운동장에서 해요. 아니 해군이면 바다 가서 해야죠. 왜 운동장에서 했을까요? 해군은 28명 모아서 만들었는데 배가 한 척도 없어요. 그래서 해군이라고 모여갖고 육지에서 땅바닥에다 그림 그려가면서 전함이 이렇게 생긴 거야. 그리고 해군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1949년 6월에 손원일 제독이 결단을 해요. 나라가 돈이 없으면 우리라도 호주머니를 털어서 우리라도 돈을 모아서 군함을 사자. 해방을 맞았을 때 이 나라는 싸울 수 있는 배는 단 한 척도 없었어요. 쇠로 만든 배, 그 이순신 장군의 거북선 이래로 없었습니다. 그냥 목선, 나무로 만든 배, 제일 큰 게 200톤짜리, 그냥 고기 잡는 배는 있었어도요, 전쟁 나가 대포 쏠 수 있는 배 단 한 척도 없었어요. 손원일 제독이 해군 장병들에게 격려해갖고 돈을 모으기 시작해요. 그 해군들이 뭐 했냐면 어차피 배가 없기 때문에 모여서 훈련을 할 일이 없어요. 돌아다니면서 대한민국 해군이 고철을 줍습니다. 쓰다가 버린 종이를 주워요. 폐지하고 고철을 주워갖고 돈을 모아요. 그 당시 해군 소위 월급이 15,000원. 요즘 시세로 환산해 보면요. 한 달 생활비 택도 없어요. 한 달 식비도 안 돼요. 한 달 반찬을 빼고 쌀값도 안 돼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나라가 얼마나 가난했는지 장교 월급이 한 달 4인 가족 쌀값도 안 됩니다.
근데 그 작은 장교 월급에서요, 우리도 배를 가져야 된다. 우리 해군 장병들이 11조를 떼요. 10%씩 돈을 모읍니다. 그 해군 부인들이 보니까, 아니 남편이 뭐 군인 됐다고 장교라는데 쌀값도 집에 못 갖고 와요. 근데 뭐 하나 봤더니 맨날 고철 주스러 댕겨요. 배 산다고. 이 부인들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부인들이 앞장서서 바느질을 해요. 남이 옷 찢어진 거 그거 수선해주고 돈 얼마 받고, 삭 빨래, 남의 빨래, 그때 세탁기가 없었으니까 남의 집에 입던 더러워진 옷 그거 받아다가 내과에 갖고 다듬이로 쳐가지고 빨래를 해갖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고철을 주워서 자동차를 산다. 그 말이 됩니까? 한 100년, 200년 걸리지 않겠어요? 바느질을 해갖고 자동차를 산다 그래도, 아니 그 자동차 살려면 뭐 딴 거를 알아봐야지. 바느질하고 페이지 주워갖고 돈 모아서 언제 자동차를 삽니까? 근데 이건 자동차가 아니고요. 자동차보다 한 1000배, 10,000배 비싼 군함입니다. 아니 바느질을 하고 남들이 쓰다 버린 폐철 종이를 주워가지고 그래서 한 푼 두 푼 모아서 배를 한 척 살려면 이게 1000년이 걸리는지 2000년이 걸리는지 몰라요. 그걸 열심히 해가지고 4달 만에 15,000달러. 그 당시로는 큰 돈입니다. 그렇게 해군 장병과 가족들이 열심히 모으는 모습이 라디오를 통해 방송이 되니까 우리 국민들이 감동을 받았어요. 전 국민이 우리나라도 이제 배를 한 척 사자 이러고 돈을 모으기 시작해가지고 또한 6달 돈을 모았어요. 그 돈을 모은 성금 기록을 보면은 국민들이 돈을 얼마나 냈느냐? 요즘 돈으로 하면 10원, 50원, 좀 많이 내신 분이 500원. 아니 그 나라 위해서 성금 내려면 좀 10,000원, 100,000원 이렇게 내야지 말이죠. 그 왜 50원, 100원 냈을까요? 그 당시 우리나라 전 국민 가운데 절반 이상이요, 하루 3끼 밥을 못 먹는 나라입니다. 여기 연세 높으신, 인생의 연륜이 깊으신 분들은 아마 어렸을 때 이거 진짜 먹을 게 없어서 배고픈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우리 젊은 세대는 먹기 싫어서 안 먹는 거지만 그때 진짜 먹고 싶어도 못 먹는 시대였어요. 그래 우리 국민들이 밥 3끼 중에 2끼 먹는데 그 2끼를 1끼로 줄이고 1끼 반으로 줄이고 점심은 그냥 물 한 모금 마시고 그러고 한 푼 두 푼 모았어요. 그래도 돈이 안 되는데 이승만 박사가 그걸 보고 해군이 저렇게 열심히 하니까 우리 나라 돈을 제일 먼저 쓰자. 나라 돈을 투자를 해줘갖고 해군이 모은 게 한 15,000불 되는데 거기다 국민들이 좀 더 모으고 국고를 지원해서 6만 불로 드디어 배를 한 척 샀습니다. 대한민국 최초의 군함이 딱 준비가 됐는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이 배가 물에 뜨지를 않아요. 왜 물에 안 뜨냐면은 물에서 잘 떠댕기는 정상적인 배는 살 수가 없습니다. 6만 달러 갖고. 그거는 한 돈이 20배 더 있어야 돼요. 겨우겨우 모은 돈으로 살 수 있는 배가 어떤 배냐면요, 2차 대전 때 포 맞아갖고 침몰당한 배를 수료해갖고 어떻게 썼냐면은 그 미국의 해군사관학교, 미국의 항해술 기르킨 학교에서 실습용으로 썼습니다. 그러니까 배 띄우는, 바다에 나가는 배가 아니고요, 그 운동장 학교에다가 배를 딱 설치해 놓고 학생들이 들어가서 실습하는 거. 아, 배가 이렇게 생겼구나. 그 실습용으로 쓰다가 너무 녹이 많이 쓸어가지고 고철값 받으려고 팔으려고 부두에다가 매놓은 배, 그러니까 바다에 떠댕긴 게 아니라 부두에 매놨어요. 그냥 가면 침몰 당하기 때문에. 그런 아주 고철 덩어리 같은 배를 드디어 6만 달러를 주고 샀는데 이게 바다에 뜨지 않으니까 수리를 해야 됩니다. 그 뉴욕주에 있는 호보켄이라는 도시에, 재밌어요. 그 조선소가 베들레헴 조선소입니다. 아주 성경적인 이름이죠.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는데 대한민국 최초의 전함도 베들레헴 조선소에서 만들어졌어요. 거기 우리나라 해군 기술자 15명이 거기 파견이 돼가지고 2달 동안 망치를 두들겨가지고 녹슨 걸 다 벗겨요. 그 2달 동안 수리를 하는데 엔진은 멀쩡한데 나머지가 다 엉망이니까 15명이 밤낮 없이 일해갖고 2달을 작업한 끝에 드디어 그 배가 물 위에 뜨게 돼요. 그럼 15명이 그 가난한 나라 신생국가 대한민국에서요, 15명 젊은이가 그 배를 수리하려고 미국까지 날아갔습니다. 그 2달이 걸렸어요. 2달 동안 어디서 잤을까요? 여관비 있어야죠. 음식 있어야죠.
그 어떻게 했을까요? 그 돈을. 대한민국이 돈이 없어갖고 어떻게 했냐면요. 이 15명의 우리 해군의 아버지들이 고철동이 같은 그 배에서 그냥 잤어요. 배에서 자다가, 배에서 일어나갖고 작업하다가 남자 5명이 밥을 어떻게 사 먹어요? 아니, 미국 물가가 그 당시 한국 물가보다 이건 100배, 몇십 배, 100배 비싼데 가난한 한국 사람이 어떻게 미국 음식점에 가서 음식 사 먹습니까? 남자들이요, 미국 슈퍼마켓 가가지고 미국 배추, 미국 고춧가루, 미국 무 이런 거 사서 남자들이 그 배에서 김치도 담그고 거기서 밥도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 배가 거기가 여관이고 거기가 음식점이고 거기가 작업장이에요. 배가 크니까 그 배에서 먹고 배에서 일하면서 15일을 그 작업하다 녹을 다 마시고 고생을 해갖고 드디어 배가 뜨게 됩니다. 그 다음 장면이요. 이게 백두산함. 참 이름이 멋있죠? 겨우겨우 고생해서 배를 한 척 샀는데 이름은 백두산함. 왜 이름을 그렇게 줬을까요? 이 배를 몰고 백두산까지 올라가서 남북 통일을 해야 된다. 우리 할아버지의 꿈과 비전이 담긴 이름입니다. PC701 백두산함이라는 배를 이렇게 근사하게 딱 만들어갖고 1949년 12월 26일 드디어 저 배를 조선소에 딱 맸다가 바다로 항해를 시작하면서 백두산함 명명식, 출항식을 합니다. 이때 작업했던 15명, 뉴욕에 살고 있었던 우리 교포들, 주미대사였던 장면 박사, 이런 분들이 한 모여갖고 30여 명이 이 배에다가 태극기를 탁 달고 국기에 대한 맹세라고 애국가를 부르는데 아무도 노래를 못 불렀어요. 눈물이 나지 않았겠습니까? 야, 우리가 드디어 배를 한 척 갖게 됐구나. 남들이 쓰다 버린 배를 2달을 고생해갖고 뚝딱뚝딱 해서 배에 뜨게 돼갖고 애국가를 아무도 못 부르고 눈물만 흘려요. 이게 한국 기록에 남아있지 않은데 뉴저지 그 지역 미국 신문에 이런 기사가 남아있습니다. 최초의 한국 해군함이 저시시티에서 정식으로 출항했다. 450톤, 173피트 길이의 선박은 대한민국 국기를 개항한 최초의 전투함이다. 처음으로 태극기를 딱 달고 저 배가 뉴욕에서 출항을 했어요. 그래서 저 배가 뉴욕에서 출발해가지고 하와이에 딱 들립니다. 괌에 들려서 거기서 포탄을 실는데 이 포탄을 1000발을 실을 수 있는 배였는데요. 역시 나라가 돈이 없으니까 100발만 딱 사갖고 100발의 포탄을 싣고 우리 교민들이 많이 살고 있는 독립운동의 중심지였던 하와이에 들려요. 그 하와이 교민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야, 우리가 일본 밑에 나라 이거 뺏겨갖고 끝난 줄 알았는데 나라를 되찾고 거기다가 해군까지 만들었대요. 거기다가 군함을 사가지고 하와이에 들린다 그러니까 얼마나 교포들이 감격했겠어요. 다 구경하러 나왔어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여러분, 하와이는요, 미국 태평양 함대가 있는 곳입니다. 그 당시 미국은 세계에서 제일 큰 9만 톤급 항공모함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와이에 살고 있는 한국 사람들은 9만 톤짜리 거대한 미국 배가 몇천 명 싣고 비행기까지 실은 배가 하와이 왔다 갔다 하는 걸 맨날 구경을 했어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배가 온다 그러니까 미국처럼 9만 톤짜리는 아니래도 그래도 조금 규모가 있겠지 생각을 했는데 아니 저 조그만 배가 들어오는데 450톤 미국 배 200분의 1이에요. 쬐끄만 무슨 돛담배 같은 게 쬐끄만 게 들어오는데 태극기가 막 펄럭여요. 교민들이 그걸 보고 다 눈물 흘렸답니다. 왜 울었냐? 나중에 기자가 물어봤더니 첫째, 너무 초라해서. 미국 배는 9만 톤이에요. 한국 배는 이거 450톤, 200분의 1밖에 안 돼, 미국 배. 야, 이 나라가 아주 이렇게 힘이 없구나. 두 번째는, 여러분 9만 톤짜리 항공모함 왔다 갔다 해봤자 그 근사해 보이지만요. 거기는 미국 깃발 달려있어요. 그건 미국 겁니다. 우리랑 상관없어요. 요거는 450톤짜리 요거 장난감 같은 쬐끄만 고깃배만 하지만 대한민국 배예요. 거기 태극기가 달려있어요. 야, 초라하지만 우리도 이제 군함을 갖게 됐구나. 두 가지 때문에 하와이 교포들이 다 같이 눈물을 흘렸다 그럽니다. 자, 이 백두산함이요. 이게 6.25 전쟁 때 대한민국을 구하는 엄청난 전공을 세웁니다. 뉴욕에서 망명식을 하고 괌에서 포탄 100발을 싣고
하와이에서 교인들 눈물 나게 만든 다음에 저게 대한민국의 진해 앞바다에 딱 들어온 게 언제냐? 1950년 4월이에요. 6.25 전쟁 2달 전에 저 배가 왔어요. 그래서 6.25 전쟁 때 대한민국은 한 척의 전함을 가지고 있었어요. 2달 만에 전쟁이 터집니다. 김일성이가 전쟁을 하는데 이 남침 계획이 굉장히 뛰어나요. 그건 김일성 머리에서 나온 게 아니고 주가초프 장군이라고 2차 세계대전 때 소련을 이끌었던 세계적인 명장. 그 소련 명장이 전쟁 계획을 다 짜줘요. 그 주 공격 루트가 의정부 서울 축선. 또 하나 육군 진격 루트가 강원도 춘천으로 들어오는 방면. 그리고 세 번째 침투 루트가 뭐냐면요.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에 동해안에 1000톤급, 이건 그 당시 한국에 없던 엄청 좋은 배입니다. 1000톤급 중무장 병력 수송선을 배치해놔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육지로 서울, 춘천 두 방면으로 인민군 16만 대군이 쳐들어오고요. 3일 만에 서울을 아주 그냥 박살을 내버리죠. 동시에 바다로 완전 무장한 세계 최고 수준의 북한 특전사 요원 600명이 완전 무장을 하고 1000톤짜리 배를 타고 부산 상륙작전을 감행해요. 부산을 때립니다. 그 1000톤짜리 배는 그 당시 한국에 없었고 그 배를 운전할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요. 소련 장교들이 소련이 6.25 전쟁 때 사실 참전했습니다. 그런데 소련이 참전했다 그러면 미국이 욕할까봐 이 소련 사람들이 인민군 군복을 입어요. 북한 사람으로 변장을 하고 소련군이 직접 배를 운전해가지고 부산을 때립니다. 여러분 왜 부산일까요? 금방 이해가 되시죠? 만약에 그때 인민군의 부산 상륙작전이 성공하면 대한민국은 포위되죠. 38선에서 북한군이 쳐내려와요. 3일 만에 서울에 함락됐어요. 3일 만에 대한민국 전체 군인의 절반 이상이 죽거나 행방불명됩니다. 우리가 낙동강에서 겨우 버텨낸 거지 그 전에 계속 밀렸잖아요. 인민군한테. 그러니까 육지는 쳐내려가면서 바다로는 뒤로 최정예 병력이 부산을 딱 점령해요. 부산에서부터 쳐 올라오면 대한민국은 도간에 든 쥐. 6월 25일 날 김일성이가 전쟁 일으키면서 8.15 광복절 이전에 공산화시키겠다. 그게 계획이었습니다. 그 손원일 제독이 워낙 뛰어나신 분이니까 벌써 아셨어요. 아, 이 북한 놈들이 육군은 전방에서 치고 해군을 이용해서 부산 상륙작전 이거 감행하겠구나. 그리고 백두산함 함장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동해안에서 배 타고 쭉 내려가다 보면은 이렇게 뾰족하게 튀어나온 포항 앞바다 영일만이 있죠. 그 영일만 지나면 바로 부산이잖아요. 영일만에서 적에 침투하는 북한 함정과 싸우라. 손원일 제독의 명령을 딱 내리고 전쟁이 터진 그날 전쟁 났다는 소식을 딱 듣자마자 제일 먼저 예배를 드려요. 가족들 다 불러 모으고 그때 아직 어렸어요. 어린 전맹이들 어린애들 다 키우고 가족 예배를 드리는데 그 나중에 손원일 제독 사모님의 회고를 들어보면 그때 남편이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찬송가 부르고 성경 읽고 기도하는데 뭐라 그랬냐면 이 전쟁에서 우리 가족을 지켜주옵소서. 이런 게 아니고요. 삼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 목숨을 바치겠나이다. 하나님 제 목숨을 받으시고 이 나라를 지켜주옵소서. 기도하시고 눈 뜬 다음에 아내에게는 내가 돌아올지 안 돌아올지 모르니 당신은 아이들을 키워주기 바랍니다. 천국에서 다시 만납시다. 이러고 싸우러 나가신 거예요. 이 손원일 제독의 명령을 듣고 백두산함이 영일만 앞에서 딱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 다음 장면이요. 이때 또 제독의 명령을 받은 최남용 함장이 싸우러 나가는데 밑에 병사들한테 이렇게 명령합니다. 죽을 각오로 싸우자. 누가 봐도 경제력은 북한이 40배고요. 국방력은 비교가 안 됩니다. 왜? 세계 최첨단 소련제 탱크가 217대 북한이고 남한은 한 대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탱크 한 대, 북한이 217대면 217대 1인데요. 우리 한 대도 없으니까 이건 뭐 국방력은 비교가 안 됩니다. 싸우러 나가는 건 죽는 거예요. 죽음을 각오하고 죽더라도 대한민국 해군 시체는 깨끗하게 남기자. 세탁한 옷으로 갈아입고 깨끗하게 입고 면도 딱 하고 교회 예배 드리러 가는 것처럼 이 신성한 국토와 조국을 지키는 싸움에 우리가
단정한 모습으로 나가자. 이러고 탁 면도하고 깨끗이 갈아입고 배 한 척이 딱 영일만 앞에서 목숨을 걸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 소련배가 이렇게 내려오다가 백두산함을 봤어요. 보니까 얼마나 웃겼겠습니까? 이게 이 소련배는 1000톤급 세계 최고급, 요건 450톤. 크기는 반도 안 되지만 성능은 몇십 배 차이가 나지. 이건 뭐 고철 덩어리 그냥 이렇게 고쳐가지고 그냥 바다에 떠 있는 수준이니까 소련 사람들, 북한 사람들 어떻게 생각했냐면요. 쟤네랑 싸우느라고 시간 끌면 안 돼. 빨리 부산을 점령해가지고 공산화 시켜야 되기 때문에 저런 무슨 장난감 같은 애들 상대할 시간이 없어. 이러고 백두산함이 딱 기다리고 있는데 그 앞을 그냥 휙 지나가요. 빠른 속도로. 그 백두산함이 싸우려고 딱 기다렸는데 지나가갖고 그 뒤로부터 졸졸 따라갔어요, 뒤로. 그러니까 이게 전쟁이 이상하게 된 거죠. 그리고 백두산함을 따돌리고 소련 배가 부산 앞에까지 딱 왔습니다. 좀 있으면 부산 상륙하면 이제 이건 나라가 큰일 나게 됐어요. 그때가 1950년 6월 26일 11시 30분에서 12시 30분. 요 무렵에, 자정 무렵입니다. 6월 25일에서 26일로 막 넘어갔는데, 이제 부산으로 저놈들이 상륙하면 나라가 망하니까 큰일 났다. 쫓아가다가 3,000m 거리에서 대포를 쏩니다. 그래서 백두산함이 소련배를 향해서 20발의 대포를 꽝꽝꽝 쐈어요. 맞았을까요? 안 맞았을까요? 안 맞았어요. 20발 쐈는데 한 방도 안 맞았어요. 왜 안 맞았을까요? 그때 대포란 걸 처음 쏴봤어요. 왜냐하면 1000발의 포탄을 실을 수 있는 배에 돈이 없어갖고 100발만 실었는데요. 아니 그 100발을 연습할 때 쓰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나무 폭탄 넣어가지고 쏘는 연습만 하고 실탄 사격 연습을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여러분 육지에서도요. 적군이 이렇게 오는 걸 총을 쏴서 맞추는 게 어렵습니다. 실탄 사격으로 연습해도 맞추기 어려운데 바다는요. 파도 때문에 이렇게 막 출렁이잖아요. 출렁이는데 실탄 사격을 한 번도 안 해본 병사들이 포를 쏘면은 맞을 수가 없어요. 퐁당퐁당 돌을 던져라 뭐 이런 노래처럼 대포 아래 그냥 이렇게 그 앞에 퐁당퐁당 떨어져요. 그래서 소련 사람들이 비웃으면서 아유 저 남조선 놈들 저 장난치고 있구나. 이러고 무시하고 그냥 부산 앞바다로 계속 가는 겁니다. 이때 백두산함에 탔던 우리 해군이 65명인데요. 이 65명 가운데 실제 전투에 참여하신 분은 3분이에요. 나머지 62명은 그냥 옆에 가만히 구경해야 됩니다. 왜? 대포가 한 대밖에 없기 때문에 한 명은 포 붙들고 한 명은 포탄 놓고 한 명은 발사하고 셋이서 싸우고요. 나머지 62명은 옆에서 잘한다, 힘내라, 월드컵 응원하는 것처럼 싸운 거예요. 이 뭐 참 가난한 나라가 전쟁을 하려니까 뭐 포가 있어야 쏘죠. 3,000m 앞인데. 그 옆에서 잘한다, 잘한다. 쏘면 안 맞고, 쏘면 안 맞고. 큰일 났습니다. 최남영 함장이 결단을 내려요. 어차피 북한군의 상륙을 막지 못하면 공산화되고 우린 다 죽는다. 그럴 바에다 싸우다 죽는 게 낫다. 그러고요. 3,000m 떨어진 데서 쏴도 안 되니까 전속력으로 배를 가까이 붙여요. 그럼 저 배가 가는데 백두산함이 있는 힘을 다해서 쫓아가갖고 거리가 가까워지면요. 만약에 쫓아오는 걸 보고 소련배에서 대포 한 방 빵 쏘면 그냥 맞아서 다 죽는 겁니다. 어차피 여기 총 맞아 죽으나 나중에 공사돼서 죽으나 마찬가지니까 목숨 걸고 싸우자. 전속력으로 막 따라 붙는데 소련배는 빨리 지금 부산 상륙작전 해야 되기 때문에 저 뒤에서 뭐 퐁퐁 쏴봤자 날아오지도 않아요. 그걸 무시하고 가고 있었는데 백두산함이 있는 힘을 다해갖고 추격을 해서 500m 바로 앞에까지 딱 가서 소련배가 저놈들이 왜 이렇게 가까이 보이지? 이상하다라고 느낄 때 포를 딱 쐈는데 정 가운데를 관통해 버렸어요. 그 한 발이 여러분 이렇게 배가 길게 있잖아요. 배의 앞부분이나 뒷부분 맞아도 타격이 있지만 배가 길쭉한데 정 가운데가 포탄으로 딱 뚫으면 배가 쪼개질 수가 있어요. 한 방으로 정 가운데를 정확하게 팍 뚫어버린 바람에 한 방에 최첨단 무기로 무장한 세계 최고 수준의 특전사 요원 600명을 실은 부산 상륙 작전을 감행하던 소련군이 몰던 이 북한 배가요. 한 방을 정확하게 급소에 맞으니까 기우뚱 기울어져요. 소련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배에서 총을 막 쏘고 포를 쏘는데 배가 기우는 상태에서 총을 쏘니까 거기서 백두산함이 조그마니까요.
이게 다 빗나가고 백두산함은 무사하게 됐는데 총탄 2발이 날라와가지고 65명 가운데 2명의 우리 장병이 죽게 됩니다. 한 분이 전병익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제대하면은 약혼을 하고 그 다음에 결혼을 하려고 자기 관물대에다 맨날 약혼녀 사진 붙여놨어. 야, 이 이쁜 섹시내가 이제 제대만 하면 장가간다. 아이, 제대 19일을 앞두고 6.25 전쟁이 터졌습니다. 그 장가도 못 가고 거기서 싸웠는데 총탄을 탁 맞아갖고 그 옆에 있는 목격자들 얘기하면 피가 한꺼번에 뭐 포탄을 맞았으니 몸이 그냥 터졌겠죠. 피가 쫙 터져서 가판이 막 미끌미끌해져. 사람들이 막 피에 발 엇디딜 만큼 피를 확 토하면서 이분이 대한민국 만세를 외치고 전병익이라는 분이 죽으셨어요. 또 한 분은 김창학. 이분은 조타사 배를 운영하던 하사분인데 이 배를 운전하느라고 나와 있다가 복부에 관통상을 입습니다. 총알이 뚫고 나갔어요. 그러니까 배가 터져가지고 창자가 자꾸 흘러내려요. 죽으니까 옆에 있는 친구들이 이 붕대로 감싸면서 창자를 배 안으로 집어넣어야 되잖아요, 이거를. 자꾸 넣는데 이분이 자꾸 자기 손으로 창자를 끄집어내. 왜냐하면 이게 관통당했기 때문에 살아도 그 당시 여러분 그 가난한 나라에서 배가 관통당해갖고 평생 꼼짝 못하고 누워 있어야 되는 식물인간이 어떻게 먹고 삽니까? 장애인 불구자들 정말 어려운 시절인데 관통돼갖고 이대로 사느니 그럼 누가 대소변 다 받아주고 살 수 있을지도 모르고 이건 이대로 사느니 죽는 게 낫다. 자기 손으로 창자를 꺼내고 결국 그분이 죽어요. 2분이 죽고 저 북한 배는 그 600명이 몽땅 다 죽고 6.25 전쟁 최초의 엄청난 6.25 전쟁 최초의 승전보를 울리게 됩니다. 여러분 요 만화 같은 전투가 62명은 힘내라 막 응원하고 3명이서 포를 꽝 쏴갖고 자기보다 몇십 배 강한 적을 물리친 이 전투가요. 대한민국을 구출하는 위대한 전쟁이 됩니다. 그 다음 장면이요. 이게 미국 역사학자 노만 존슨의 얘기인데 백두산함의 대한해협 패전, 부산 앞바다에서 부산 상륙작전을 막은 그 대한해협 패전은 6.25 전쟁의 승패를 가른 중요한 분수령이었다. 이때 백두산함이 부산 상륙작전을 막지 못했으면요. 전쟁의 승패가 바뀌어가지고 우리가 다 공산화 될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이겼기 때문에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었다. 이게 미국의 유명한 역사가의 평가예요. 왜 그럴까요? 아니 뭐 당연하지 않겠어요? 만약에 그때 부산이 북한군한테 넘어가면은 나중에 미국이 한국을 구하기 위해서 UN 16개국이 한국을 도와주러 왔어요. 뭐 타고 왔죠? 배 타고 왔습니다. 미군이 한국을 도와주러 배를 타고 왔는데 그 배가 도착할 수 있는 그 배에서 사람들이 내릴 수 있는 항구가 없게 돼요. 왜? 부산을 이미 북한군이 점령하면 유엔군이 와갖고 어떡합니까? 땅에 내리지 못해요. 제 말이 이해가 되시죠? 그 많은 배가 한국에 상륙하려면 항구가 있어야 됩니다. 또 하나 6.25 전쟁 때 전 세계 68개국이 대한민국 도와주기 위해서 구호물자 보냈습니다. 그 구호물자가 뭐로 오죠? 역시 배로 와요. 그 구호물자가 어디로 들어왔을까요? 부산항으로 들어왔습니다. 미군 UN 16개국 군대도 부산으로 들어왔고요. 3천만 우리 국민들 먹여주고 입혀줬던 구호물자도 부산항으로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북한은 먼저 부산을 점령하려고 그랬던 거죠. 그때 만약 우리가 부산을 뺏겼으면요. 군인들도 못 오고 먹을 것도 못 와서 국민들 다 굶어 죽고 공산화 될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이 장난감 같은 배가 바느질하고 고철, 녹슨 철, 폐지, 더러운 종이 이런 거 주워 모아서 삭 바느질하고 남의 옷 빨래해서 한 푼 두 푼 국민들의 정성으로 모은 배가요. 대한민국을 지킵니다. 그런데 희한한 거는 대한해협 패전은 그렇다고 쳐도 그 다음부터 6.25 전쟁의 모든 해전에 요 백두산함이 앞장을 서요. 당연하죠. 배가 한 척밖에 없으니까. 뭐 통영 상륙작전도 앞장서고 인천 상륙작전도 앞장서고 서울 탈환 작전도 앞장서고 6.25 전쟁의 모든 배에 이 고물 같은 배가 계속 앞장섭니다. 나중에는 미군 큰 좋은 배가 와서 미군이랑 같이 싸우는데요. 신기한 거는요. 이 장난감 같은 통통배 같은 배가요. 6.25 전쟁의 모든 해전에 다 참전했는데 한 번도 지지 않았어요.
한 번도 침몰되지 않았습니다. 기도로 만든 배였기 때문이라고 저는 믿어요. 그 배 한 척 사기 위해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고 눈물로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한 푼 두 푼 모아서 만든 배가 끝까지 침몰되지 않아갖고, 사실 이런 중요한 배는 역사 유적으로 남겨놔야 되는데요. 역시 우리나라가 돈이 없다 보니까 나중엔 저 백수항함을 해체해가지고, 너무 오래된 다음에 1970년대인가 60년대 해체해가지고 배의 중요한 부분, 마도로스 이런 건 지금도 해군사관학교 교정에 전시를 해놓고 나머지는 다 해체해갖고 고철로 팔았습니다. 저런 중요한 배는 좀 남겨둬야 되는데 우리나라가 요즘이나 뭐 잘 살지 가난하다 보니까 결국 저 배는 고철로 사라지고 중요한 부분만 지금도 해군사관학교에 남아 있습니다. 자, 이렇게 백두산함 대한해협해전으로 손원일 제독이 대한민국을 구하시고 그분이 결국 세상을 떠나시게 됩니다. 연세가 드셔가지고. 근데 손원일 제독의 사모님 홍은혜 여사 얘기를 들어보면 내가 우리 남편하고 살면서 제일 기억에 남는 일이 두 가지 있대요. 첫째가 뭐냐면 6.25 당일날 아주 어린 전매기 어린 꼬마를 안고 예배를 드렸는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천국에서 다시 만납시다. 이러고 기도하고 나갔던 남편의 뒷모습. 또 하나는 손원일 제독이 마지막 돌아가실 때 눈을 막 이렇게 이제 숨이 막 넘어가니까 체력이 소진하셔가지고 괴로워하시다가 활짝 웃으시더래요. 그러면서 아내한테 손을 딱 잡고 여보, 예수님이 보이네? 예수님이 지금 나를 환영해 주고 계시네? 그 홍은혜 여사가 애들하고 나하고 걱정하지 말고 당신 천국에 가서 편히 쉬세요. 평생 고생 많았어요. 그랬더니 그 손원일 제독께서 아이고 참 내가 먼저 가서 미안해. 천국에서 기다릴 테니까 당신도 빨리 와요. 이러고 활짝 웃고 돌아가셨다는 겁니다. 참 평생 독실한 기독교인이었죠. 이 홍은혜 여사도요, 한국 해군의 어머니입니다. 이분이 작년인가 돌아가셔서 제가 마지막으로 뵌 게 99세 때 뵀는데요. 거의 백수로 하셨습니다. 제가 뵀을 때가 97세셨는데 마지막 뵌 건 99세고 이분이 97세 때까지 뭐 하셨냐면요. 우리나라 해군의 중요한 행사가 있으면 직접 97세 된 할머니가 떡을 만드셨어요. 떡을 빚어가지고 증손잡벌이죠. 자기보다 한 80살, 75살 어린 20살짜리 해군 병사들에게 떡 나눠주면서 뭐라고 그러셨을까요? 예수 믿어야 돼. 대한민국 해군은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거야. 대한민국 하나님이 지켜주신 나라야. 이러면서 자기보다 80살 어린 병사들한테 늘 떡을 나눠주시고 그러시다가 거의 100세쯤 돼서 돌아가셨어요. 이분이 98세 때인가 조선일보에 이제 홍은혜 여사 전면 인터뷰가 실린 적이 있습니다. 그 기자가 뭐라고 썼냐면요. 홍은혜 여사가 너무 연세가 많으시다 보니까 했던 말을 또 하고 했던 말을 또 하고 여기 저 어르신들 많이 그러시죠. 저희 아버님도 연세 드시니까 했던 얘기를 또 하시고 저도 뭐 저희 아버지가 6.25 때 이북에서 넘어오셨는데 1.4.5 얘기 한 100번 들은 것 같아요. 뭐 했던 얘기 또 하시고 어르신들 그러시는데 그 기자가 뭐라고 썼냐면 홍은혜 여사가 역사의 중요한 증인이기 때문에 저분의 증언을 역사 기록으로 남기려고 인터뷰했는데 이분이 연세가 너무 많으시다 보니까 했던 얘기를 또 하고 했던 얘기를 또 했다. 그 무슨 얘기를 또 하셨냐면 봤더니요. 그때 해군 처음 만들 때 돈도 없고 왜냐면 나라가 육군도 없는데 무슨 해군이냐 반대한 사람도 있었는데 그걸 어떻게 다 극복하고 그 이상하잖아요. 국가가 군대를 만들어도 어떻게 개인이 군대를 만듭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거든요. 그걸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때 내가 너무 어려워가지고 내가 금식 기도하고 철야 기도하고 그 열심히 노력했는데 가만히 있자. 그래서 어떻게 됐더라? 하나님의 은혜로 됐어. 그 다음 또 해군 만들고 해병대 만들 때 또 이런 문제가 있었다는데 그거 어떻게 했습니까? 기자 양반 말도 마세요. 그때 내가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교회 가고 밤새 기도하고 철야하고 금식하고 그래갖고 내가 그거 어떻게 됐냐면은 우리 남편이랑 가만히 있자. 하나님 은혜로 됐어. 하나님 은혜로. 기자가 뭐라고 썼냐면요. 이 연세가 너무 많으시다 보니까 하나님 은혜로 됐다. 대한민국 세워진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해군을 만든 것도 하나님 은혜고 6.25 전쟁 때 공사가 안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이분이 기억이 연세가 많으셔갖고 기억력이 쇠해지셔서 똑같은 얘기를 반복했다라고 기자는 썼는데 제가 보니까 기억력이 많이 약해지셨지만 정확하게 기억하고 계셨어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장면이요. 야, 참 6.25 전쟁의 역사를 보면 이 말씀이 딱 맞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어떻게 바느질을 하고 고초를 팔아가지고 전함을 삽니까? 전 세계에 이런 나라 없습니다. 이런 역사 없어요. 아니 바느질 해가지고 삭바느질해서 전함을 샀는데 어떻게 그 배가 3년 동안 500만이 죽고 다친 그 엄청나고 치열한 전쟁에서 한 번도 안 지고 계속 다 이깁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건 사람이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입니다. 시간 관계상 제가 길게 말씀 못 드립니다. 6.25 전쟁의 역사를 보면요. 정말 우리가 상상도 못했던 크고 은밀한 일이 많아요. 미군이 주한 전쟁 때 지겨워갖고 철수하려고 그랬는데 이승만 대통령이 압박을 해갖고 결국 한미동맹이라는 걸 맺잖아요. 그 과정에 쓴 이승만 대통령의 영부인 프란체스카 여사의 글을 보면요. 전쟁 마치고 대통령이 그분이 나중에 독일 슈피겔지하고 인터뷰할 때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분이 오스트리아 여자분이니까 게르만 계열이라 갖고 독일이랑 같은 민족이죠. 이 독일 언론이 당신이 게르만족 백인 저자로 한국에 가갖고 동양에서 퍼스트 레이디가 됐는데 소감이 어떠냐 물어봤더니 뭐라 그러냐면 나는 우리 남편 얼굴이 아니라 등짝만 보고 살았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 독립운동 없는 나라를 되찾는 게 얼마나 어려워. 이게 사람 힘으로 됩니까? 그러니까 독립운동 막 하다가 돌아왔고 이승만 박사가 맨날 침대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거야. 나라 되찾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부인이 집에 들어오면 남편 얼굴 안 보이고 기도하는 등짝만 보여. 등판만 보여. 6.25 전쟁 때 이거 나라 언제 망할지 모르니까 매일 대통령이 기도해갖고 내가 우리 남편 등짝만 봤는데 그때 늘 이렇게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발 이 미련한 늙은이에게 지혜를 주셔서 우리 민족 살 길을 열어주옵소서. 당신의 기적을 기다리고 있나이다. 매일 기도한 게 사람 힘으로 안 됩니다. 당신의 기적을 기다리고 있나이다. 기적이 수도 없이 일어났어요. 백두산함 전투도 기적이고요. 다 아시죠? 인천 상륙작전. 세계 최고 수준의 미군 전략가들이 성공 확률 5,000분의 1. 그 5,000분의 1짜리가 성공했습니다. 그 이승만 대통령 그 청와대, 그때 경부대라 그랬는데 대통령한테 우리 싸우던 국군 병사들, 부상당한 병사들이 매일 편지를 보냈다는 거예요. 그 편지가 이렇게 쌓여있대요. 그 편지 내용 보면 여러분 그때 지금이야 대한민국 복지제도가 잘 돼 있습니다만 전쟁 나와갖고 싸우다 다리가 잘라졌어요. 팔이 잘라졌어요. 부상 입었어요. 거지돼야 됩니다. 그러면 그때 무슨 복지제도가 있었습니까? 멀쩡한 사람, 건강한 사람도 먹고 살기 어려워서 밥 세끼 못 먹는데 전쟁 때 다리 잘라지고 팔 잘라진 사람 그거 동냥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런 젊은 병사들이 대통령한테 매일 편지를 보냈다는 거예요. 편지가 이렇게 쌓입니다. 실제로. 그 편지 내용이 뭐냐? 그 조사를 해보면요. 내가 나라 위해 싸우다가 죽었으니까 내 인생 책임주십시오. 복지 혜택 주십시오. 내가 홀어머니 모시고 싸우다가 이렇게 다쳤으니까 우리 어머니 생활비 내주십시오. 이런 내용 한 줄도 없어요. 내가 다리가 잘라졌지만 손은 총 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할아버지 나를 부대에 복귀시켜 주십시오. 내가 비록 불구의 몸이지만 이 나라 지키기 위해서 다리 잘라지고 몸 다쳤지만 총 쏠 수 있으니까 싸우다가 죽겠습니다. 이 나라 국민들이 그 당시 대한민국 국군이라는 거는 그때 문맹률이 낮을 때라 한글도 못 읽는 분들이 80%입니다. 글자도 읽을 수 없는 어린 병사들이요. 내가 부상 입었지만 나라 위해서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그러고 대통령에게 제발 우리 부대 장군한테 복귀 명령을 좀 내려주십시오. 싸우다가 죽겠습니다. 그 편지가 매일매일 수십 통씩 쌓입니다. 이렇게 누가 봐도 지는 전쟁이었는데 하나님 앞에 나라와 민족을 지키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끝까지 싸웠을 때 낙동강 전선을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지킨 나라인데 요즘 참 대한민국이 어렵습니다. 요새 경기가 좋으신 분 있으세요? 돈이 너무 잘 벌리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야, 경제가 펑펑 돌아가가지고 우리 아들, 딸 취직 걱정 안 해도 된다. 손 들어보세요. 아니, 요새 텔레비 틀면은 이제 남북 회담을 하고 평화의 시대가 오고 번영의 시대가 오고 텔레비에서는 우리나라가 무지 잘 된다 그러는데요. 근데 제가 돌아다녀 보면은
경제가 좋다는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게 대한민국이 왜 발전하고 성장했느냐? 기독교를 중심으로 한 한미동맹. 미국이 우리에게 선교사를 보내줬고 복음을 전해줬고 6.25 때는 군인도 보내줬어요. 기독교를 중심으로 한 한미동맹 체제일 때 대한민국이 눈부시게 발전했습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요. 두 가지 뉴스가 갑자기 터지죠. 대통령 얼마 전에 러시아 갔다 왔어요. 그죠? 중국도 갔다 오고 공산주의 국가랑 북한하고 회담도 하고 공산주의랑 가까워지고 저 남쪽 제주도에는 예멘? 이슬람 난민들이 막 쏟아 들어오죠? 공산주의하고 이슬람은 친구예요. 저 시리아, 이란, 이라크, 파키스탄, 이슬람 국가의 테러, 암살, 폭탄 전문가들은요, 북한 유학생들입니다. 북한에서 암살 기술자를 길러가지고 그 나라에 파견을 해요. 북한에서 교육받은 이슬람 테러리스트 전문가가 5,800명이 넘어요. 이란, 이라크, 시리아, 파키스탄, 미사일, 핵무기 전부 다 북한제입니다. 공산주의 이슬람 연합군이에요, 항상. 지금 대한민국이 기독교를 중심으로 한 한미동맹 체제에서 번영을 했는데 요즘 돌아가는 사정을 보면은 주한미군 훈련도 안 해도 된다. 주한미군 이제 철수하느냐 마느냐 이것 때문에 또 막 말이 많죠? 미국도 열받아갖고 그동안 한국이 미국의 우방국이기 때문에 엄청 많이 봐줬는데 철강 관세, 이번에 또 자동차 관세, 미국도 아주 막 한국을 때려잡으려는 것 같아요, 지금 이거. 지금 상황은 뭐냐? 기독교를 중심으로 한 한미동맹 체제였던 대한민국이요. 이슬람, 공산주의, 연합, 커넥션. 미국과의 동맹 체제에서 벗어나서 공산주의 이슬람 국가와의 동맹 체제로 가려는 이러려고 꽤 이 나라 이상한 사람들이 수십 년 노력을 했는데요. 전문가들은 다 알고 있던 내용인데 요즘은 그게 본격화되고 있잖아요. 실제로 이슬람이 막 몰려오고 실제로 남북 연합에다 러시아까지 해서 철도를 놓자 가스를 경제를 개발한다. 미국하고 경제 얘기 아니고 중국, 러시아, 북한 쪽하고 협력해서 한국 경제를 키운다. 경제를 발전시키려면은 전 세계에서 하루 밥 세 끼 못 먹는 3천만이 넘는 사람을 밥 세 끼 다 먹고 야식까지 먹게 만든 위대한 지도자는 인류 역사 7천년에 다 한 명 박정희 대통령입니다. 물론 그분이 잘못하신 것도 있지만 중국에서요. 중국 공산당 당원이 되려면 반드시 읽어야 되는 책이 박정희 전기예요. 중국 공산당원들도 연구하는 게 박정희입니다. 그 대한민국은 경제 살린다 그러면서 박정희는 독재자, 죽일 놈, 친일파. 아니 경제를 인류 역사상 제일 발전시킨 지도자를 제쳐놓고 경제 발전시킨다면서 공산주의 국가들. 공산주의 국가 다 굶어 죽었던 나라 아닙니까? 공산주의 해갖고 부자 된 나라 어디 있어요? 중국이 그나마 조금 발전된 거는 공산당을 좀 약하게 만들고 미국식 시장 경제를 받아들이는 개혁 개방을 한 다음에 중국이 좀 잘 살게 된 거죠. 순수 공산주의를 유지한 나라 다 굶어 죽었습니다. 아니 근데 경제를 발전시킨다는데 박정희 대통령 같은 분은 아주 그냥 못된 인간을 만들어 놓고 공산주의 국가들하고 이슬람 국가들하고 이슬람 난민을 많이 받아주면 경제가 발전합니까? 기독교를 중심으로 한 한미동맹 체제였던 대한민국이 지금 공산주의 이슬람 커넥션으로 공산주의 이슬람 동맹 체제로 넘어가는 이 중대한 역사의 변혁기를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6.25 전쟁 때도 이 나라 다 망하는 거였습니다. 낙동강 전선에서 마지막까지 싸워서 이 나라를 지켜냈어요. 지금도 대한민국의 위기지만 그래도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들이 6.25 전쟁 때 열심히 싸워주시고요. 월남 가서 또 고생하면서 피 흘려주시고 또 우리 삼촌뻘 되시는 분들 저 사우디아라비아 가서 모래바람 먹으면서 열심히 달러 벌어와갖고 이런 부강한 나라를 이룩했습니다. 참 선조들이 피땀으로 기도로 지킨 나라가 이대로 무너지도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방치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됩니다. 낙동강 전선에서 대한민국을 지켰던 것처럼 이번에도 낙동강 전선에 그리스도인들이 나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애국하고 필요하면 행동해서 기로 기울어가는 대한민국을 다시 한번 일으킬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